임대차 3법의 핵심적인 내용을 알고 나서 전세 가격은 올랐는지 내렸는지 그런 부분을 좀 알아볼 거고요.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7월 10일 대책 발표일에는 온라인의 매물이 345건 정도 떠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96건 정도로 감소가 되어 있는데 그 감소폭이 무려 72.2%입니다. 전세 문의 좀 드리려고 전화 드렸는데 네, 남아있는 거 한두 세대예요. 지금 결정 아직 못 하셔서 고민하셨다가 이제 나온 거 한두 세대 정도. 그전에 있던 거는 다 소진됐고요. 그러면 지금 전세 계약을 하면 임대차 3법에는 적용이 되는 건가요? 당연히 되죠. 네네. 그럼 좀 전세값이 그것 때문에 많이 올랐나요? 많이 올랐어요. 네. 예, 뭐 금액은 7억 이상 다 올라 있는 상태고 7억 얘기하셨던 분도 지금 뭐 다음 주까지 결정을 하시기 때문에 7억 5천에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전에는 어느 정도였어요? 예, 초반에 물량이 좀 많았을 때는 네. 뭐 그렇게 여기가 많았을 때는 뭐 6억에도 됐고 6억 5천에도 됐고 했죠. 네. 예. 근데 지금 뭐 6.17 대책 나오고 나서 오히려 실외거주 요건 맞추시려고 들어가시는 세대들이 많고 예, 전세가 오히려 더 들어갔어요. 예, 그래서 뭐 있었던 거 다 소진돼 있었던 거는 6억 5천이 됐고요. 거의 한 1억 정도는 더 올라갔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일단은 매물도 거의 이 1505세대 중에 한 2개 정도밖에 없다는 말씀이신 예, 거죠? 한두 세대. 한두 개 정도요? 결정하시는 거는 뭐 지금 빨리 결정하셔야 되긴 하는데 사실 금액이 문제이기 때문에 집주인분들도 예. 더 높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건 네. 사실은 좀 너무 현실성이 없어서 네. 제가 이제 말씀을 안 드리는 거고 한 7억 5천 정도에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분위기가 지금 계속 그런 분위기라. 그러면 한 네. 1억 정도 더 올랐네요. 그럼 임대차 3법 때문에 더 올리시는 집주인도 계세요? 아유 당연한 거죠. 아, 당연한 거예요. 예, 당연하고 예. 뭐 지금 5%밖에 못 올린다라는 것 때문에 더 이제 꽉 채워서 더 올려서 높게 처음부터 놓겠다라는 걸로 바꾸셔서 예, 예. 금액을 계속 올리시는 거고요. 예. 그게 이제 집주인분이 안 놓으셔서 계약이 안 된 건가요? 실질적으로 임대로 나오는 거는 100세대 정도밖에 안 됐어요. 100, 아. 120세대 정도. 거주 요건 때문에 다 실입주. 네, 그렇게 나왔던 것도 더 들어간 상태인 거죠. 거주 요건 강화해서 3년으로 바뀐다, 뭐 분위기가 계속 이렇게 되니까, 예, 그 요건 빨리 채우시고 이제 뭐 매매를 하시려면 또 어쨌든 실거주 요건을 하셔야 되는데, 네, 그런 상황에서 계속 전세는 더 지금 풍기 현상으로 가고 있어요. 네. 네. 집주인분들께서도 실거주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많이 들어가시다 보니까 일단 매물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었고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4년 동안 계약갱신 청구권을 임차인들이 사용을 하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 4년 동기간 동안에 최대한 전세금을 미리 올려서 전세를 맞추시려는 분들이 많았다. 그러다 보니까 1505세대 가까이 되는 아파트 안에서도 84타입, 즉 한 34평 정도가 매물이 2개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기존에 7억의 전세 계약을 하려던 것도 집주인이 7억은 너무 또 싸게 임대를 놓는 것 같아서 7억 5천에 지금 매물이 살아있는 상태이고요. 레이크 팰리스 전세 매물 좀 알아보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2년 살다가 이제 본인이 들어오겠다고 하는 케이스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계약갱신 청구권과 상관없이 집주인한테 내줘야 되나요? 지금 주인이 들어와서 전 세대가 다 들어와서 주고 한다면 별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 경우라면은 주임도 2년 이상을 살아야 될 그런 의무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네. 손해보상 그걸 또 하시는 거고. 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로 지금 약간 뭐 분쟁 되는 게 있나요, 실제로? 현장에서요? 시작된 분명히 뭐 될게 있겠어요. 예?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없죠. 예, 아직까지 그런 사정은 없죠. 물건도 없는 게 문제예요. 알아보시는 것도 있지만 네. 물건도 없어요. 가격은 엄청 많이 올렸나요, 그러면? 매물이 없다는 거는 가격이
수익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근데 실제로 호가도 많이 올리셨어요?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탑탈 만한 게 두드러진 건 없는데요. 그렇게 예상이 되신다는 거죠, 분위기가? 예상이 된다는 게 당장 매물이 없다는 거, 이 지금 나타나는 거죠. 매물이 그러면 그 대책 이후에 많이 없어진 건가요? 임대차 3법이라든지 7월 10일 대책이라든지. 예. 주인들은 이제 그거를 되게 염려를 많이 하시는 거고, 예. 기본적으로 여기 잠실은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토지 이용 허가 구역으로 좀 돼 있어서, 그래서 이제 주택 매매할 적에 좀 문제가 좀 많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매수세가 이제 확 줄고 또 매물도 줄고 막 이런 건데, 예. 전제까지 이제 겹쳐지기 때문에 지금 어떤 원인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감이 좀 잘 안 잡혀요. 네. 그러면 매매 가격은 아직 그렇게 떨어진 건 없고 전세 가격은 매물이 너무 없어서 오를 수 있는 분위기라는 거죠? 전세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는 건 유일한 얘기죠. 레이크 팰리스 자체가 2006년에 입주가 된 아파트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법을 적용을 받아서 재계약할 수 있는 물건들을 제외하고 새롭게 나오는 물건 자체가 일단 굉장히 희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대인들 입장에서도 장기로 임대를 돌리던 매물도 이제는 어떻게 하면 단기로 돌리면서 5%의 상한을 가져가지 않고 재계약을 나중에 할까, 이 고민을 많이 하시고, 본인이 실거주로 들어올지 아니면 월세로 전환할지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의 시기에 있는 과정이라고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분명한 팩트는 매물은 매매도 없고 전세도 여전히 많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전세는 아무래도 재계약할 수 있는 물건은 재계약을 하는 거고, 결국에 가격의 형성이란 건 남아있는 매물로 가격이 형성되는 건데, 이 남아있는 매물은 임대차 3법과 무관하게 가격을 정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맹점인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서울 전체적으로 형성이 되면 재계약을 혜택을 받은 사람들, 즉 계약갱신 청구권이 적용돼서 낮은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행복하겠지만, 그걸 제외한 나머지 군에 있는 사람들, 신규로 해야 되는 많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는 맹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향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변호사들도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뭐냐고 물어보는데 저희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했고, 변호사들 제가 쥐어짜서 빨리 조사해보라, 기존의 판례와 접목을 시켜서 한번 총정리를 해봤습니다. 아직은 뭐 시행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사례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저희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의견일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객관적인 법원의 사례가 아직 없어요. 세간에 총정리가 되고 할 때까지는 앞으로 3년의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 3년의 시간 동안은 매우 많은 각양각설의 제자백가들의 수많은 학설들이 등장할 것이고, 분쟁이 발생함으로써 저희 변호사들한테는 좋은 일이 발생하지만 여러분들은 혼란의 도가니로 빠질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A라는 임차인을 두고 그분에게 최대한대로 부여할 수 있는 기간이 4년이란 말입니다. 4년이 끝나고 나면 나가주세요 하고 새로운 임차인 B를 받아들일 때는 5%가 적용이 안 되고, 전혀 그때의 시세에 따라서 전혀 새로운 월세와 보증금을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2년을 살 수가 있고, 일단 그 다음에 추가로 2년을 살 수 있는 권리가 이번에 규정됐지 않습니까?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4년 묶이겠구나, 하지만 금액은 올려줘 라는 게 이제 있습니다. 차임 등의 증감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어요. 최대 5%까지 증액시킬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5%를 임차인이 싫다고 하면 못 올리는 것인가를 보면, 실조에 보면은 당사자는 사정 변경이 있으면 5%까지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청구할 수 있다. 그럼 상대방이 나 싫어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걸 해석은 형성권으로 보통 해석하기 때문에 청구하면 바로 올라가는데 몇 퍼센트 올라가는지는 결국은 법원으로 가야 됩니다. 임차인이 거절하면 서로 수닥수닥 하겠죠. 얼마 정도 올리는 것이 적절한지는 법원에서 감정인을 통해서 감정한 다음에 3%다 4%다 결정이 되겠죠. 임차인의 동의가 없으면 못 올린다라는 말은 잘못된 것입니다.
자, 2+2에서 총 4년까지 할 수 있는데 그걸 차단시킬 수 있는 사유가 9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 그러니까 월세를 2달 연체한 경우. 이때는 나 연장 못 하겠어. 그다음에 두 번째,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세 번째,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당신은 2년 추가 연장권이 있지만 죄송하지만 제가 이 정도 돈을 드릴 테니 좀 나가주세요. 그럼 좋습니다라고 합의가 된 경우죠. 이때는 가능하다. 네 번째, 임차인이 동의 없이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 다른 사람한테 다시 임대를 한 거죠. 이런 경우는 연장 거부가능. 그리고 임차인이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과실로 파손한 경우. 자, 이 파손이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파손인지가 이제 애매합니다. 한 3, 40만 원, 50만 원 정도. 근데 고쳤는데 약간 흔적이 남는 이런 게 파손인지 문제가 되고, 경과실 어떻게 하다 보니 파손한 경우는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이제 중과실인 경우에 파손입니다. 정말 이게 계약을 해지할 연장 거부할 정도의 파손인지 이 판단은 결국 법원이 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임차인의 중과실로 화기 방치 등으로 화재가 나서 불탔다라든지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여섯 번째, 목적물의 전부 일부가 멸실돼서 임대차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멸실도 이번에 비가 와서 뭐가 완전히 멸실됐다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철거나 재건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철거 재건축 정도가 아니라 리모델링 수준으로 우리 화장실을 좀 개조하겠다 이 정도 수준으로 해지할 수 있는, 이게 좀 애매해요. 대대적으로 리모델링 하는 경우는 한두 달 못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또 임차인이 그럼 한두 달 좀 비었다가 올게, 이런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애매합니다. 애매한 거를 정해주는 사람들이 이제 판사님들이 애매한 걸 정해주는데 결국은 법원에 가야 됩니다. 그 다음 8호가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려고 하는 경우. 이때는 이제 임대인 본인뿐만 아니라 직계존속, 비속, 그럼 싸움이 나겠죠. 그럼 이제 명도성이 벌어지고, 이제 임대인이 직접 살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안 살더라. 이런 경우 이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 했고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임대인이 직접 살았어요. 근데 한 1년 살다 보니까 자기가 사정상 그래서 그때 또 다른 사람을 받았어. 이런 경우는 어떨 할 것인지. 처음부터 악의적인 경우, 이제 위장으로 이렇게 사는 척 하다가 임대해 놓은 경우는 걸리면 손해배상 대상이 되겠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 두세 달 만에 이 사정이 또 바뀌는 경우. 이건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9번,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여기서 이제 좀 재미있는 게, 첫 번째, 2달 이상 차임을 연체하면 내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임차인은 차임을 연체하지 않도록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죠. 그래야지 안 쫓겨납니다. 자, 임대인인 분들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임차인이 월세를 매달 통장에 넣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15일이 입금일인데 18일 넣었다가 19일 넣었다가 막 그러다가 임대인이 아무 말도 안 하면 20일 날 넣었다가 한 달 미루었다가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한 달 밀리는 수가 생깁니다. 계속 밀려서 들어오는 거죠. 임대인 분들은요, 이런 때 그냥 냅두세요. 임대인은 알고 있어요. 알고 가만히 있어도 괜찮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어느 순간 15일 날 입금해야 되는데 16일 날 입금하는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버릇 들어가지고 하루씩 늦으시거든요. 계속 봐주니까. 그러면 15일 날 입금해야 되는데 16일 날 입금하는 순간 내용증명을 보내서 해지 통보를 하면 됩니다. 15일 날 저녁부터 이미 변호사한테 이제 내용증명을 만들어 놓으세요. 다 써놓고 도장 다 찍어놓고 등기속달로 보낼 걸 준비하고 있어요. 그 다음날 아침 10시에 당일 특급으로 발송하는 거죠. 임차인은 이게 과연 연체됐는지 안 됐는지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갱신 요구가 거절되는 세 번째 사유가 서로 합의하여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합의했대는데 합의하면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3달치 이자 줄게, 3달치 월세를 줄게, 나가보시라. 그런데 이 합의를 처음에 계약 초기에 하면 어떨까요? 자, 새로운 임차인을 받아요. 그러면 임대인은 이 사람 오는 순간 2년 하고 또 추가로 2년을 요구하겠지? 근데 내가 이 집을 2년 뒤에 또 딴 사람한테 이런 생각이 있어. 이 2년으로 끝내고 싶어. 그러니까 올 때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죄송하지만 2년 끝나고 그 추가 2년 하지 않기로 합시다. 그 대신 내가 월세 2달치를 내가 감해 줄게. 이렇게 처음부터 작정하고 합의를 한 경우는 어떤가? 여기에서 합의는요, 2년이 끝난 뒤에 합의인 것처럼 법조문에 써 있어요. 하지만 꼭 거기에 한한다는 조항은 또 없어요. 명시적으로 갱신 요구를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 말 없이 지내다가 그냥 계속 살고 있는 거. 이걸 묵시갱신이라고 하는데 이건 묵시의 갱신이기 때문에 갱신의 요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건 그대로 넘어가고 4년이 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명시적 갱신 요구를 할 수 있다라고 대부분 그렇게 해석을 하고요. 법조문에도 그렇게 써 있습니다. 묵시의 갱신은요,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의 계약의 갱신이라고 해서 아무 말 없이 이게 통과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로 생긴 6조의 3 계약갱신 요구는 명시적인 요구예요. 그래서 2년 살고 묵시의 갱신이 돼서 4년 산 다음에 이번에는 명시적인
묵시갱신 요구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묵시갱신과 명시갱신 요구는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해야 되는데 너무 미리 하시면 갱신 요구를 하겠죠. 그러니까 마지막쯤에 하시는 게 좋아요. 임차인의 갱신 요구도 있잖아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임차인의 갱신 요구도 기간 내에 해야 됩니다. 이 8월 1일이 이제 만료일인데 7월 31일 나 2년 더 살래요. 이러면 안 돼요. 8월 1일이면 그로부터 2달 전이 6월 1일 이전 5월 말일 때쯤까지는 해야 돼요. 그걸 놓치면 못합니다. 자, 2+2가 되지만 2년을 자동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요구는 명시적으로 해야 되고 계약 종료 2개월 전에 해야 됩니다. 반드시 명시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임차인은 실탄을 안 쓰고 싶어 합니다. 왜냐? 임대인이 그냥 해서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2년의 기간을 추가로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과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는 통지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서면이라는 표시가 없네요. 법조문에. 따라서 그냥 나중에 증거로 남는 그런 통지만 하면 되겠습니다. 전월세 전환이라는 게 5억에 100만 원이었던 것을 6억으로 하면서 월세를 좀 낮추자. 이 전환율이 있거든요. 올리지는 않겠어. 결과적으로는 내가 인상하는 건 아니지만 이 보증금과 월세의 구성을 바꾸자라고 제안하는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인 인상률은 제로야. 이럴 때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느냐?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그 가치는 환산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아무런 변동이 없지만 그래도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목돈을 마련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고 다른 어떤 체감적인 게 있잖아요. 전체적인 가치는 동일하다 하더라도 그 구성이 달라진다는 것은 나에게 굉장히 중대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나 1억 추가 못해요. 차라리 내가 월세를 그냥 낼게요.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그냥 법에서는요. 종전 2년의 조건이 그대로 넘어간다라고만 써 있을 뿐이에요.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이 된다. 근데 그 동일한 조건이 이 보증금과 월세의 구성이 바뀌는 게 동일한 거냐 안 동일한 거냐? 저는 동일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고 구성이 달라지면 동일하지 않다라고 봐서 세입자 동의를 받아야만 전월세 전환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법이 7월 31일 날 시행이 됐어요. 수많은 임대인들이 5월달, 6월달에 자, 우리 빨리 이걸 잘라버리자 라고 해서 묵시갱신을 잘라버리는 그런 갱신 거절을 했습니다. 갱신 거절을 한 경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의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인가?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들이 갈립니다. 자, 기존에는 2년 있으면 임대인이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통보를 하면 2년으로 끝납니다. 근데 신법에서는 2년 플러스 또 추가 2년의 권리가 주어졌어요. 자, 그런데 임대인이 신법 시행 이전에 당신은 2년만 살고 나가주세요라고 갱신 거절의 통지를 명확히 밝혔어요. 이런 경우에도 신법에서 부여하는 임차인의 갱신 요구가 인정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신법에서는요, 부칙 조항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법 시행 당시에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해서 적용한다. 맨 끝에 이런 말이 써 있어요. 이 부칙 2조에. 존속이 되고 있으면 무조건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아무리 임대인이 갱신 거절의 통지를 했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해석이 가능한데 임대인의 측의 입장에서는 이 부칙 자체가 위헌이다.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함으로써 너와 나와의 계약 기간은 2년으로 확정된 거다. 다만 한두 달 지금 꼬리가 남아서 그 꼬리가 지나가면 그게 남아있을 뿐이다. 이미 확정된 법률 관계를 그 이후에 법 시행으로 인해서 소급 적용하는 것 아니냐. 땡치는 걸로 확정됐는데 왜 여기에다가 그 이후의 법으로 우리를 엿먹이느냐라는 주장이 가능한 거예요. 새로운 법이 시행될 때는 그 시행되는 것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후닥닥 자기들의 조치를 강구하는 것은 법 시행자의 입장에서는 좀 얄미운 짓이긴 하지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위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저는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미 갱신거절의 통지가 돼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된다라는 게 제 썰인데 아니라는 썰도 충분히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계약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고 이미 새로운 제3자와 임대차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미 빼도 박도 못한다. 새로운 이해관계인이 발생했단 말입니다. 제3자가 발생해버린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다. 기존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행사할 수 없다라고 법무부에서 이렇게 유권 해석인지 뭐니 이렇게 지침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법무부도 이런 경우는 안 될 것 같다라고 본 거죠. 근데 저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제3자가 생기지 않은 경우더라도 나 지금부터 새로운 임차인을 알아볼 거야 라는 것도 마찬가지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 되게 이제 이런 거는 보통의 법률가라면 다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보는데 헌법도 뭐 정해진 게 아니니까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입니다. 그렇다고 봅니다. 법무부에서는 아주 이상한 해석을 했는데 해석론이라기보다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입법이죠. 입법. 우리가 시행령을 만든다면 이렇게 만들고 싶다. 자, 이게 어떤 사안이냐면 2년
4년 동안의 계약 기간이 있었고 추가로 2년을 연장할까 말까 하면서 임대인 임차인이 8% 하는 걸로 서로 합의를 했어요. 둘 다 오케이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신법이 생긴 거죠.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이거 8% 한 거 너무 좀 배가 아픈데 그 8% 합의된 것을 5%로 변경해버릴 수 있는가의 문제가 있고, 아니다, 이미 합의한 건 어쩔 수 없다. 아무리 신법이 생겼지만 합의한 건 놔두되 신법의 정신, 계약갱신 요구권을 한 번도 못 써먹었잖아 이 사람은. 그러니까 8% 그대로 놔두고 추가로 2년 내에 계약갱신 요구를 또 할 수 있다 라는 두 가지 대응 방안이 나올 수 있어요. 자, 2년, 8% 2년, 그리고 계약갱신 요구, 여기서는 5%겠죠. 이렇게 해서 총 6년을 보장하는 방법. 임차인으로서는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법무부에서 해석을 한 것 같은데, 두 가지 모두 다 임차인에게 유리한 거죠. 근데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죠. 8%를 했으면 그 약속을 지키시고, 신법에서 임차인에게 보장하는 게 4년이잖아요. 4년 하고 끝내라. 약속은 지키는 게 원칙 아닌가? 법치주의, 자유주의, 약속을 지키세요 라는 그 임대인의 해석 방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저는 임대인의 해석론이 맞다고 봅니다. 신법이 나온 것조차도 진짜 날벼락인데, 기존의 합의까지도 무산시키면서 게다가 추가로 또 2년, 6년까지도 준다? 해도 넘어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합의로 8% 본 것까지는 인정을 하고 그걸로서 4년으로 종료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보는데요. 법무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더라고요. 이런 걸 한번 소송해볼 만합니다. 서울 삼성동, 대치동 이런 쪽에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토지 허가이지만 주택도 대부분 다 토지가 붙어있기 때문에 사고 팔 때는 허가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국가에서 다 통제를 하겠다. 그러면 기존에 세입자가 있는 상태라면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보장해줘야 하기 때문에 허가를 안 해주겠죠. 허가를 안 해줄 것입니다.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하는 게 가능한지, 거부하는 게 사실상 결과적으로 불가능하다. 계약기간 만료가 한 두세 달 남았다면, 그렇다면 이제 허가, 그걸 전제로 좀 있으면 끝나니까 이렇게 허가가 나오겠죠. 그걸 끝난 다음에 하는 걸로. 하지만 이게 계약갱신 요구를 행사할 수 있음으로써 계속 간다면 허가 자체가 아예 안 나오겠죠. 그래서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해석론이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그 주택의 매수자가 실거주를 하겠다. 자, 우리가 2+2에서 임대인이 건물주가 실거주할 때는 나가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임대인 말고 내 후속인, 다음 타자, 매수인이 실거주 하겠다. 이게 실거주 목적으로 하니까 이거는 토지거래 허가 내줘. 계약갱신 요구 거부할 수 있어 라는 해석론이 충분히 가능한 거죠. 이미 계약이,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졌다면 현 상태를 보고서 보증금과 월세 계약을 했기 때문에 현 상태의 에어컨이 잘못되면 개보수 책임은 당연히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아예 그런 걸 하려면 처음부터 약정을 따로 해야죠. 에어컨이 잘못됐을 때, 뭐가 잘못됐을 때 따로 임차인이 수리하기로 한다 라는 식의 특약을 맺어야죠. 그렇게 함으로써 어느 정도 4년 동안 묶이고 또한 5%로 묶인다는 그것을 보완을 해야 되겠죠. 임대료 인상이 막히면 집주인은 이제 주택 원상복구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서 어떻게든 돈을 더 받아내거나, 사실 우리나라는 원상복구가 좀 약했어요. 그런 말들 많이 하죠. 외국에 살다 보면은 못 하나 박은 것도 다 동계산에서 한다고, 조사하는 식으로, 수사하는 식으로 다 해서 계산하는데 숨 막힌다라고 했는데, 그런 현상이 빚어지겠죠. 우리나라도. 뭐 당연히 임대인이 뭐 우리가 사회복지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뒤져서,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들이 크레용으로 뭘 그렸다가 다 해서, 옛날에는 뭐 요 부분만 했을 텐데 전면 수리하는 그 비용을 전가시킨다든지, 처음에 다 일일이 사진을 찍어서 남기겠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완벽한 원상 회복. 항상 서민과 약자를 보호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반대자의 입장에서는 우리도 손해볼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하나 꼼꼼히 따지다 보면 서로 피도 눈물도 없는 사회가 돼가는 것이고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